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 분위기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과 함께 또 자금 동향까지 살펴봐야겠죠? 네, 글로벌 펀드 자금도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뚜렷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금 유입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혜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서유럽과 일본만 콕 찍어서 사고 있는 양상이죠. 미국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의 규모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흐름에서 이제 정책에서도 이유를 찾고 다양한 그런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부의장 얘기 다르고 관련 의원 얘기 다른데 현재 구간에서는 누구 얘기를 믿을지 이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은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조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가가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기업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12개월 선행 EPS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특히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는 에너지 쪽이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산업재 쪽의 올해 연간 추정치의 마이너스 폭은 6%에서 거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서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익 모멘텀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적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익 추정치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편중된 자금 이탈,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연준의 정책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길이고요. 또 이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사용해서 94년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연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경기가 이 정도 속도인데 연준이 공격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갖고 있지만 이게 워낙 보여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완화된 기조를 이어갈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현상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모두 깨주게 되면 결국은 시장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간밤 같은 경우에는 피셔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단은 달러화도 약세를 보여줬고 다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화적인 기조도 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스탠리 피셔가 그동안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시각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각 변화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 전략상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힘들었던 부분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상품 통화를 볼 수 있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이런 것들이 모두 폭락했고 대표적인 이제 투기 세력자들의 매도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멈추고 정책이 빠르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달러는 더 이상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퍼지게 되면 이들 통화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브라질 해하락까지 움직일 경우 그동안 시장에서 대표적인 소외 종목인 철강주라든지 일부 석유화학주, 정유주,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서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로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내수주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내수주와 수출주의 최근 3년간 상대 수익률을 보시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2013년도에도 내수주 승, 2014년도에도 내수주 승, 올해 들어서는 내수주와 이 수출주의 수익률 갭이 50%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내수주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수익률 갭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은 수출주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진국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 쏠림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도 엄청난 자금 쏠림이라는 거죠. 이런 자금 쏠림이 한 번에 물꼬를 바꿔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단기 수익률에 목말라 있는 뭐 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말라 있는 연기금들도 아주 눈에 띄게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올로케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뭐 수익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오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 포인트가 오게 되면 두 가지가 변할 수 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였던 뭐 상품주, 해운주 이런 것들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 반드시 환율의 반전을 확인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주와 내수주. 분명히 지금 내수주가 좋은 건 맞는데 이 수익률 갭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익률 갭을 메우기 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되 문제는 앞서가지 말고 앞서간다면 길게 봐야 될 것이고요. 확인하신 이후에 가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충분히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신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IT 주요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트위터와 NHN 엔터의 주가를 비교해봤었는데요. 간밤에 트위터 9%의 급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연일 신저가 행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사할 수 있는 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NHN 엔터나 트위터나 모두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정체라는 것인데요. 이들 업종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켰던 것은 높은 성장성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광고로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사는 회사인데 트위터도 모바일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체 이용자 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계약 수라든지 광고 계약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MAU,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의 먼슬리 이용자,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숫자가 3억 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당연히 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광고 계약 수 자체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오늘 NFL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발 요소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트위터도 이 현재 성장 정체를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외형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등을 하긴 하더라도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바닥을 치고 올라올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NH 엔터테인먼트 신저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목표가뿐만 아니라 보유 의견 이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분간은 좋은 의견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적 자체가 정체 수준을 넘어서 이건 퇴보 수준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시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매출 추이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적자로 내려가서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에 적자 폭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고 4분기에도 흑자 전환하지 못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 부분에서 지금 PC 게임도 정체고요. 모바일 게임도 정체죠. 근데 이쪽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더 좋은 게임, 더 재밌는 게임, 물론 카피 게임이긴 합니다만 게임 자체의 그 품질은 국내 게임과 비교해봤을 때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마케팅에 쏟아붓는 비용 이런 것들은 국내 게임 기업보다 중국 게임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많이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게임 기업들은 최근에 컨텐츠 업체로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NHN 엔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지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손해를 상관없이 파시기 바랍니다. NHN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코라는 거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페이코라고 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간편 결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국내에서만도 2017년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라인으로 만약에 확장하는 흐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으로 갔을 때 그 영향력은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페이코로 대별되는 라인과 연계된, 네이버와 연계된 추가적인 서비스의 핵심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점이라는 거죠. 향후 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닌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칭하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부여가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성장성 자체에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HN의 포인트, NHN에 투자한다면 현재 주가와 현재 실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불문하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나가는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저라면 지금도 10% 정도의 추가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트위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NHN 엔터에 대해서는 지금의 모바일 게임은 별로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신규로 내놓은 페이코와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트위터보다도 더욱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서 국내외 종목들의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